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지만 여전히 4,800선을 웃돌며 순항 중입니다. 어느새 15만 원에 다가간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천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어제보다 0.6% 오른 4,82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전 중 4,850선마저 넘겼으나 오후 들어서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조금 내려온 모습인데요. 다만 여전히 4,800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한때 무려 4천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3천조 원을 넘어선 지 약 3개월 만의 일입니다.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면 미국 기술주 훈풍을 등에 업은 삼성전자가 15만 원에 다가가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때 14만 9,500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삼성생명, 두산에너빌리티, 고려아여든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은 상승 전환하며 952선에서 등락 중입니다. 네, 환율은 오후 들어서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오후 2시 50분 기준 어제보다 3원 10전 오른 1,473원 40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1,470원 밑으로 떨어지며 상승세가 꺾이는 듯 하더니 하루 만에 다시 1,470원대로 복귀해 오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인 구두 개입 약발이 하루도 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간밤 긍정적이었던 미 고용 지표로 인한 달러 강세가 환율을 자극한 건데요. 여기 엔화 약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환율 방어에 나선 정부는 전 금융권 제재에 나섰습니다. 달러 수요는 그칠 줄 모르고 원화 가치는 점점 떨어지니 환율 상승을 부추길 것 같은 영업은 전부 자제하라는 건데요.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증권사 환전 물량부터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습니다. 외환당국이 주요 증권사들의 매일 개장 전 밤 사이 발생한 환전 수를 살피는 이른바 현미경 감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장 직후 쏟아지는 증권사들의 달러 매수 주문을 파악해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실제 체결되는 증권사의 달러 매수 수량이 고객의 결제 수요보다 과도하게 많을 경우를 점검하려는 움직임인데요. 간밤 글로벌 달러 약세 재료가 있어 원화가 강세를 보일 만한 날에도 증권사 매수세로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환율 비상에 금감원이 은행 부행장들도 소환한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은 사흘 뒤 주요 시중은행의 부행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엽니다. 국민신한, 하나우리, 농협 5대 은행과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 등이 참석하는데요. 최근 심화된 외화예금 쏠림 현상과 관련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외화예금과 보험상품 판매 등이 증가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경고한 바 있죠.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달러 상품 영업까지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증권사들도 해외 투자 상품 자제령에 동참하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금융권의 환전 우대 서비스나 해외 주식 수수료 면제 이벤트 등이 원천 봉쇄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달러원 환율이 치솟자 해외 주식 마케팅에 열을 올리던 증권사들도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정부 압박으로 국내 주식 활성화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증권사들 전략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국내 증시 강세에 증권사들의 마케팅 무게 중심이 해외 주식에서 국내 주식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연초 이후 11% 넘게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이나 일본 니케이 지수보다도 상승폭이 큽니다.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자금도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데 투자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90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증권사들 전략은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면제와 현금 지급이 핵심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최대 6개월간 전액 면제하고 있고요. 키움증권은 계좌 개설 시 현금을 지급하고 국내 주식 거래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과 우리투자증권도 국내 주식 수수료를 장기간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 정부도 서학개미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요. 네, 정부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전용 ISA 상품을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해외 ETF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던 기존 ISA와 달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 이른바 생산적 금융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상품에는 소득공제까지 더해지는 등 세제 혜택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점점 접근이 어려워지는 가격의 강남권을 중심으로 더 작은 아파트의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는 서울과 전국 할 것 없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일단 강남에서 얼마나 작은 아파트가 얼마나 크게 뛰고 있는 겁니까? 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10평대 소형 아파트가 연이어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용 39제곱미터 17평이 지난달 19억 원에 거래되며 한 달 만에 2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삼성동과 송파구 주요 대단지에서도 12에서 18평 규모 소형주택이 13억 원에서 18억 원대까지 올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서울을 넘어 분당 등 경기 핵심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평수를 줄여서라도 입지 좋은 곳으로 가자는 수요가 뚜렷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럼 믿을건 분양인데 분양가마저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분양시장도 가격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5,26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을 훌쩍 넘으면서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전국 평균도 평당 2,022만 원으로 최고 수준인데요. 업계에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높은 시세와 희소한 공급, 여기에 소형 평형 선호까지 겹치면서 분양가가 내려올 요인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1주택자까지 겨냥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김 기자, 이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질 수 있겠는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공급 정책 이후로 세금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한 말인데요.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서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제 적용에다 최고 세율도 45%까지 올라가지만 주택보유세와 양도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대적으로 단순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에서인데요.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다는 구성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검토의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금 카드에 앞설 공급 계획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공급 계획에 대해서 김 실장은 당국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며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도 서울시와 의견을 접근해가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출소나 우체국 등 정부 국유지나 노후청사 등을 복합 개발할 수도 있다며 태릉 체력 단련장 등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 개발할 수 있는 큰 규모를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르면 1년마다 한 번씩 집값 동향을 점검하게 돼 있다며 올해 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아직 모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국과 금융사 등의 공동 플랫폼에 피해자 계좌 정보까지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자세한 변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이번 개정안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합쳐둔 플랫폼에 대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 통신, 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한데 모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 금융회사, 수사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이 출범했는데요. 이 플랫폼의 운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경 시행 예정입니다. 네, 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도 전해주시죠. 네, 정보 공유 대상에 사기범의 계좌뿐만 아니라 피해자 계좌도 포함됩니다. 피해자 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이전보다 더 빠르게 피해 의심 계좌를 찾아내 추가 출금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기범 계좌 중심으로만 정보 공유가 가능했고 피해자의 계좌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보공유 분석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를 처리할 때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공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 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사전 지급 정지,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책 수립 등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하위 법령 마련 등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통신사, 수사기관 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기술직 노동자 약 1,000여 명이 지난해부터 회사 측과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발단이 됐던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추가 지급 상황을 현대 엘리베이터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가 직원들과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현대엘리베이터 기술직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은 모두 1,460명이고요. 소송 가액은 14억 6천여만 원, 1인당 100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 양측은 한 차례 변론 기회를 열었고 다음 달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쟁점은 현대엘리베이터 기술 직원들이 받는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소송 초기와 달리 워라밸 수당을 비롯한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노사가 상호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여러 수당들을 놓고 통상임금 포함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통상임금 관련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곳이 현대 엘리베이터 외에도 요즘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제조업 기반 회사들은 대체로 직원들과 통상임금 관련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545명도 지난해 9월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고요.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 다른 계열사들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를 놓고 내부 직원들과 크고 작은 소송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조 입김이 센 현대차그룹은 임금 단체 협상 단계에서 통상임금 이슈를 반영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대 트랜시스 노사는 지난해 10월 임단협에서 상여금을 비롯해 여름휴가비, 명절 귀향여비와 선물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에 합의했고요. 현대차와 기아노사도 이보다 앞서 명절 지원금을 비롯한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화장품 샘플이나 개봉된 화장품을 거래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단속할 방법은 없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형준입니다. 네, 중고 화장품 거래는 불법 아닌가요? 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는 중고 화장품이나 샘플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확인해 보니까 개봉된 중고 화장품을 비롯해서 샘플용 향수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장품 샘플의 경우 용기 사이즈가 작아서 유통기한 등 본품에 적혀있지 않는 상태로 제공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화장품법 제16조는 화장품 샘플을 중고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샘플을 유통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중고 화장품의 경우도 화장품법 제15조에 따라 병이나 용기가 훼손돼 안전성 확인이 어려운 화장품을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거래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없는 겁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감독 주무처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적정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매년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 특성상 개인 판매자까지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고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화장품 샘플이나 중고거래가 불법인 만큼 검색어 제한을 걸어놓거나 고지하고는 있지만 판매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향수를 구매했다가 가품인 것 같다 이런 의심의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상담 건수는 지난해 138건으로 1년 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개봉된 화장품이나 샘플이 거래되고 있는 건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국이 단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지난해 한화그룹으로 인수된 급식 중심 업체 아워홈이 가성비 뷔페 시장에 도전장을 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장의 최강자인 애슐리와 정면 대결을 예고한 셈인데요.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아워홈이 언제부터 어디에 뷔페를 출시합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오는 4월 새로운 가성비 뷔페 브랜드 테이크를 론칭합니다. 첫 매장은 서울 최다 유동인구 지역인 종로 영풍빌딩의 지하로 낙점됐는데요. 건너편에는 애슐리 퀸즈 매장이 있어 맞대결이 예고됩니다. 가격은 애슐리 퀸즈보다 4,000원 정도 비싼 평일 2만 원대 중반, 주말 3만 원대 초반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네, 요즘 또 이 애슐리를 중심으로 가성비 뷔페 인기가 상당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슐리 퀸즈를 운영하는 이랜드 이츠는 코로나 시기 대비 매장 수를 2배 확대하며 지난해 6천억 원대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하나품에 안긴 아워홈은 하나 3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끌고 있는데요. 아워홈과 신세계푸드를 비롯해 미국 버거 브랜드인 파이브가이즈와 스텔라 피자 등을 인수하며 식품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워홈은 업계 2위인 단체급식과 함께 또 다른 사업의 한 축으로 가성비 뷔페 등 외식 사업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신세계가 지분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의 센터필드 빌딩을 이지스 자산운용이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양측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며 법정 다툼까지 시사했습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일단 해당 건물이 이지스가 운용하는 펀드에 담겨 있는 거 맞잖아요. 정확한 상황이 뭡니까? 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신세계 프로퍼티는 센터필드 매각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독단적 행보를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매각 결정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밝힌 신세계 프로퍼티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2021년 6월 준공된 센터필드는 2개의 타워로 강남 업무지구 중 최대 규모이자 공실률 없이 안정적인 입주 상태를 보이고 있는 복합 상업시설인데요. 신세계 프로퍼티는 이지스 자산운용이 운영 중인 펀드에 5천억 원 넘게 투입해 센터필드 지분의 50% 가까이를 보유 중입니다. 신세계 프로퍼티 관계자는 파트너십 신뢰 훼손 행위가 지속되고 일방적 매각 추진이 이어질 경우 투자자로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운용사 교체 가능성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이지스 운용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이지스 자산운용은 수익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소통 과정을 거쳤다며 매각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자산시장법상 운용사는 투자자의 지시가 아닌 독립적 판단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며 오히려 부당한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2025년 10월 만기였지만 투자자 간 장기 보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1년 단기 연장이 진행됐는데요. 이지스 자산운용은 올 10월 펀드와 담보대출 만기를 앞두고 현 시점의 매각 추진이 이익과 리스크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 측이 거론한 운용사 교체 검토에 대해서도 법적 계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성평등 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나 조손, 장애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더 늘어납니다. 6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높아지고 인구 감소 지역 내 서비스 이용 가정에는 본인 부담금 5%를 추가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철강과 기계의 경쟁력을 떨어진 반면 자동차와 반도체 경쟁력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3.8% 늘어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면서도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철강과 기계의 경우 2018년 이후 품목과 시장 경쟁력이 모두 하락했지만 자동차 부문에선 전기차 경쟁력을 키웠고 반도체에선 HBM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경쟁국보다 빠르게 개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